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입니다. 오래전에 그는 상상한 적이 있었다. 그의 결혼식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녀가 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결혼식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가 가는 것. 그때는 양쪽 상황 모두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김미월 지음. 어느 날 문득 사내 휴게실 창 앞에 서면 도로 건너 숲으로 둘러싸인 공원이 내려다 보인다. 바로 코앞에 있으니 회사 오가는 길에 한 번쯤 들렀을 법도 한데 남자는 아직 그곳에 가본 적이 없다. 창으로 내려다볼 때는 조만간 한번 가볼까 생각하지만 막상 그곳을 지나갈 때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 번번이 그냥 지나치곤 했던 것이다. 오늘도 공원 한가운데에는 좌판이 벌어져 있다. 아니, 좌판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꽤 크다. 좌판을 지키고 서 있는 사람들만 해도 6~7명쯤 되니까. 좌판 뒤쪽 가로수에 걸어놓은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인다. 까마득한 15층 빌딩 창으로 내려다보는 처지라 현수막의 문구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남자는 거기 무어라 씌어져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 옛 애인의 선물을 가져오세요. 사흘 전이었을 것이다. 회사 앞 공원에서 이름하여 옛 애인의 선물 바자회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헤어지기 전 애인에게 받았던 선물을 헤어진 후에도 간직하고 있기는 찜찜하고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우니 그것들을 판매한 후 그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자는 것이 바자회의 취지였다. 출장 다녀오는 길에 처음 그 바자회를 목격한 김대리는 실로 참신하고도 공익적인 행사 아니냐며 회사에서 마주치는 누구에게나 그 이야기를 했다. 하여 그날 이후 회사 사람들은 휴게실에 들를 때마다 창밖의 바자회를 내려다보며 시시덕거리게 되었다. 김 대리는 옛 애인 선물 중에 간직한 게 있느냐? 이 실장은 지금 굴리는 차가 예전 남자친구한테 받은 선물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 박 과장은 만약 저기서 본인이 옛날 애인에게 주었던 선물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며 누군가 남자에게도 물었다. 아직 갖고 있는 옛 애인의 선물이 있느냐고. 그는 제깍 아니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대답이 지나치게 빨랐던 것이나 어딘가 냉담해 보이는 표정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 사람들로부터 캥기는 게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와이프 몰래 옛 애인을 만나는 것 같다는 등 놀림을 받았다. 지난 사흘간 회사는 그렇듯 바자 이야기로 화기애애했다. 그러나 오늘은 아무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오전 회의에서 사장은 석 달 후에 회사 문을 닫겠다고 통보했다. 인원 감축이나 감봉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폐업이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남자의 회사는 외국계 기업이라 미국 본사에서 까라면 까고 꺼지라면 꺼지고 한국 지사를 철수하겠다면 예, 철수하십시오 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아니었다. 회사가 국내에 진출한 초기 몇 년간은 동종업계에서 매출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수익이 정점을 찍은 후부터 천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3년 전부터는 시장 점유율이 바닥을 쳤다.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구조조정이 있으리라는 짐작은 누구나 하고 있었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빨랐고 방법이 너무 과격했다는 것이 문제였다. 아니나 다를까 회의 직후 회사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물리적이라기보다 화학적으로. 그러니까 공기가 이상해졌다. 몇 명은
사측에서 주겠다는 위로금이 겨우 반년치 급여라는 것은 지나치게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에 반발한 세력을 규합하고 다녔다. 몇몇은 남은 석 달 더 다녀봐야 달라질 것도 없다며 무단으로 퇴근해버렸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하는 이도 있고 자리에 앉은 채 울먹이는 이도 있으며 건물 전체가 금연인데 휴게실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우는 이도 있었다. 남자는 창밖을 내려다보기만 했다. 그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졸지에 직장을 잃었지만 생계를 걱정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대학가에서 코딱지만한 카페 하나를 운영하면서도 사업 수완이 뛰어나 떼돈을 버는 아내는 평소 그가 카페 일에 발벗고 나서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그러니 남편의 실직 소식을 들으면 오히려 반색할 터였다. 평일 오후라 공원은 한산했다. 그나마 바자회 행사 쪽에 사람들이 듬성듬성 보일 뿐이었다. 그들의 머리 위에서 펄럭이는 현수막을 일없이 눈으로 줬다가 남자는 곧 휴게실을 나섰다. 부서로 돌아가니 자리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었다. 그는 제 책상 위의 잡동사니들을 천천히 가방에 쓸어 담았다. 서랍도 차례대로 비웠다. 마침내 맨 아래 서랍을 열자 볼 때마다 치워버려야지 했던 초록색 종이꾸러미가 눈에 들어왔다. 치우기는커녕 남자는 지난 몇 년간 그것을 서랍에서 꺼내본 적도 없었다. 그는 꾸러미를 손에 들고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쇼핑백에 넣었다. 행사 주최 측이 맞춰 입은 티셔츠에는 깨진 하트가 든 상자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은 좌판 주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고 소리쳤다. 옛사랑의 쓰라린 기억을 이웃에게 새 사랑으로 베풀어 주세요. 판매 수익금은 전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갑니다. 좌판 위에는 별의별 물건이 다 있었다. 책이며 음반, 필기구, 가방, 장갑, 목도리, 각종 액세서리와 향수, 인형 같은 것들이야 그렇다 치고 노트북이나 DSLR 카메라, 에스프레소 머신 등 고가품이 있는가 하면 타이 마사지 회원권이나 온라인 영어회화 수강권, 수영장 이용권 같은 유가증권도 있었다. 심지어 휴대용 철장 안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새하얀 푸들도 한 마리 있었다. 세상에 헤어진 연인들이 그렇게나 많고 헤어지기 전에 서로 주고받은 선물이 그렇게나 많으며 그 종류 또한 이렇게나 다채롭다는 사실에 남자는 새삼 놀랐다. 물품을 기증하시려면 이쪽으로 오세요. 하트 티셔츠를 입은 여자 하나가 남자를 향해 손짓을 했다. 그의 손에 들린 종이 쇼핑백을 보고 지레짐작한 것이리라. 그는 우물쭈물하다가 기다 아니다 말도 없이 서둘러 그 자리를 떴다. 걷다 보니 공원 끄트머리에 이르렀다. 바자회 행사장이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석조 벤치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벤치에 쇼핑백을 내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고 보니 벌써 5년이 지났다. 초저녁부터 일기예보에도 없던 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5년이 흘렀어도 기억은 아직 생생했다. 외근 나갔던 남자가 회사로 복귀하는 길이었다. 회사에 거의 당도해서 지하도를 건너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웬 여자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너 우산 팔러 다니니? 남자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윽고 눈을 부릅떴다. 희수, 너 희수 맞지? 소리 지르긴 웬 우산이 그렇게 많아? 희수는 남자의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의 양손에 각각 2개씩 들린 우산들을 가리켰다. 수년 만의 재회인데
마치 어젯밤에 같이 술 마시고 헤어진 친구 대하듯 말투며 표정이 하도 천연덕스러워서 남자도 얼떨결에 우산에 대한 변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건 박 과장님 드릴 거고, 이건 이 실장 거, 그리고 이건 그는 문득 자신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어쩌다 보니 이미 시작한 우산 이야기를 멈출 수가 없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외근 나갔다 오는데 다들 우산이 없다고. 나도 없는데 네 우산 좀 빌려줄래? 희수가 남자의 두서없는 말을 자르며 불쑥 손을 내밀었다. 그가 말없이 우산을 건네자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빌려주는 거야? 너 우산 없다며. 남자는 웃지 않았다. 오히려 심각한 얼굴로 이거 최신형 5단 우산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희수가 확인해 보기라도 하겠다는 듯 우산을 펼쳤다. 그 바람에 물방울이 얼굴에 튀었는지 고개를 뒤로 젖히며 눈살을 살짝 찌푸렸는데 그 모습이 정말 남자가 기억하는 바로 그 희수라는 것을 그는 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다. 너는 어떡하고? 난 여기 이것들 쓰고 가면 되지. 그래도 그럼 집에 갈 때는 어떻게? 괜찮아. 그리고 나 우산 또 있어. 정말? 어디 있는데? 아, 저기 집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녀가 총총히 사라진 후에야 지하도 한복판에 망연자실 서서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했다. 그가 들고 왔던 우산은 모두 4개. 그러나 이제 그의 손에 들린 것은 3개. 그리고 그녀의 명함. 꿈이 아니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명함에 적힌 그녀의 회사 주소가 그의 회사 주소와 마지막 번지수 하나만 다르다는 것이었다. 걸어서 5분.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을까? 의아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남자가 그녀와 전화 통화를 한 것은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였다. 전화를 걸었다가 첫 번째 신호가 가기 전에 끊어버리기를 9번쯤 한 후에 성사된 통화였다. 그나마 10번째의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빌려준 우산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훌륭한 구실 덕분이었다. 걸어서 5분 만에 그들은 만났다. 남자는 회사 동료들과 두어 번 간 적 있는 순댓국집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그는 대학 시절 희수가 순대를 무척 좋아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순댓국 외에도 감자탕이나 곱창 볶음 등 안주류만 유독 좋아하면서 정작 술 마시는 데는 젬병이었다는 것도 기억했다. 어쩌다 술을 마시면 그녀는 이튿날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나타나 탄식하곤 했다. 아, 가슴 속에 고슴도치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아. 고작 소주 한 잔이나 막걸리 한 사발 마셔놓고 그랬다. 이 집 말한 거였구나? 식당으로 들어서며 희수가 아른 체를 했다. 여기 와본 적 있어? 서너 번쯤? 우리 애인이 여기 순대를 좋아하거든. 남자는 순간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이내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일부러 멈춰섰다는 듯 고개를 치켜들고 식당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그가 순댓국 2그릇을 주문하자 종업원이 뭔가 빠뜨린 게 있지 않냐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길에 잽싸게 응답한 것은 희수였다. 소주 순한 걸로 한 병 주세요. 그러고 나서 희수는 수저를 놓는다. 컵에 물을 따른다. 깍두기 항아리에서 깍두기를 그릇에 던다. 어쩐다. 부산을 떨었다. 화장기 없이 맑은 피부며 동그란 머리통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는 커트머리며 그녀는 아직도 20대 같았다. 얇은 스웨터와
면바지 아래 드러난 몸의 굴곡도 요와 철이 분명했다. 남자가 소주병을 돌려서 땄다. 너 아직 결혼 안 했구나. 왜? 결혼한 여자는 애인 있으면 안 돼? 아, 그럼 결혼한 거야? 희수는 그 이잔에 소주를 따르며 픽 웃었다. 아니, 남자는 단숨에 술을 들이켰다. 그녀가 결혼을 했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웬걸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다. 너는? 나 뭐? 넌 벌써 했지? 했냐니 뭘? 남자는 희수가 저더러 결혼했느냐고 묻고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하고 싶었다.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답을 늦추고 싶었다. 늦출 수도 없다면 거짓말을 해야 할 텐데 그는 그럴 만한 위인도 되지 못했다. 순댓국이 나왔다. 말귀 단박에 못 알아듣는 건 옛날하고 똑같네. 그녀가 다시 픽 웃더니 순댓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남자도 묵묵히 숟가락질을 했다. 그녀가 오늘따라 간이 너무 세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속으로 누군가의 면전에서 자신이 이미 결혼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 수도 있다는 깨달음만 곱씹을 뿐이었다. 어쨌든 반타작은 했다. 하나는 맞추고 하나는 틀렸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전부터 너에 대해 막연히 상상해온 게 두 가지 있었거든. 남자는 국그릇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산 세월 동안에도 그녀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는 네가 작가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것. 작가? 남자는 식당에 들어선 이후 처음으로 웃었다. 그 자신도 잊고 있었던 것을 희수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한때 판타지 소설을 썼다. PC통신에 판타지 동호회 방을 만들어 장편 연재를 한 적도 있고 판타지 문학 전문 출판사에 투고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의 옆에는 희수가 있었다. 이번엔 꼭 당선될 거야. 네 소설 진짜 끝내주게 재밌다니까. 매번 그렇게 말해준 사람도 희수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일찍 결혼했을 거라는 것. 남자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꾸할 도리가 없었다. 네가 결혼식에 오지 말라 그럴 때부터 어째 그런 예감이 들더라. 뭐?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는 대꾸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옛날에 그랬잖아.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면 네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그랬었나?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남자는 얼굴을 붉혔다. 자신이 취중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그러나 희수는 정작 아무렇지도 않다는 얼굴이었다. 넌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해?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왜 못해? 네가 했던 말들 나는 다 기억해. 남자는 마지막 잔을 다 비웠다. 갑자기 못 견디게 답답하고 속이 거북했다. 마치 가슴속에 커다란 고슴도치 한 마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세월이 흘렀어도 희수는 여전히 술을 잘하지 못했다. 둘이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셨다고 해도 남자가 대여섯 잔을 마셨으니 그녀가 마신 것은 많아야 두 잔이었다. 그런데도 희수는 뺨은 물론이고 귓불이며 목 언저리까지 새빨개져서는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고개를 수그렸다. 식당 문을 나설 때는 살짝 비틀거리기까지 했다. 넌 항상 그런 식이야. 희수는 남자가 저보다 앞서 밥값을 계산한 것을 두고 투덜거렸다. 빚을 갚으려고 만나면 또 새로운 빚을 지게 만든다고.
그녀는 얼굴에 열기를 식히느라 손등으로 양뺨을 번갈아가며 누르고 있었다. 그래서 또 만나야 할 것 같은 부담을 준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거다. 너 또 만나려고. 남자는 제가 말해놓고 스스로 놀랐다. 평소 회사 여직원들에게도 실없는 말 한마디 건네는 법 없는 자신이 그녀 앞에서 유부남 특유의 능글맞은 농담을 할 수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만큼 희수가 편해졌기 때문이라고, 이제는 다 괜찮아졌기 때문일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커피 마시러 갈까? 그래. 아니면 맥주나 한잔 하러 갈까? 그래. 희수는 뺨에서 손을 떼며 소리내어 웃었다. 그래는 뭐가 그래야? 결정 못하는 것도 옛날이랑 똑같네. 너도 툭하면 실실 웃는 거 옛날이랑 똑같아. 소주 한 잔에 비틀거리는 것도 똑같고. 남자가 그렇게 응수하려 할 때였다. 그의 재킷 주머니 안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휴대폰을 꺼내니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다.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다. 남자의 아내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된 카페 일로 바빠 늘 자정이 다 되어 귀가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오후에는 꼭 집에 들러 그의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다시 나갔다. 희수에게 전화한 바로 당일에 그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터라 남자는 아내에게 저녁 약속이 있다고 미리 귀띔해 주지 못했다. 그것이 뒤늦게 마음에 걸려 남자는 당장 아내에게 전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희수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하자 휴대폰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다. 그들은 카페에 마주보고 앉았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던 그녀가 마치 방금 전에 그를 만났다는 듯이 물었다. 이게 대체 몇 년 만이지? 8년인가? 9년? 글쎄, 세월이 벌써 그렇게 흘렀나? 남자가 군 복무를 하고 있을 때 그녀는 어학연수를 갔다. 그리고 그녀가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복학했을 때는 그가 이미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버린 후였다. 남자는 학적을 옮기고 나서 이전 학교 사람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니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그가 입대하기 직전인 대학교 3학년 초였을 것이다. 그로부터 자그마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는 것보다 남자는 그들이 함께한 시간이 고작 2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놀랐다. 남자에게 그 2년은 그의 20대의 전부와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깊고 강렬하게 각인된 시간이었으니까. 어쩜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가 있니? 난 그래도 우리가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런 말을 희수는 참 아무렇지도 않게 잘하는구나 하고 남자는 생각했다. 그가 정말 그녀와 특별한 사이인지 간절하게 확인해보고 싶었던 시절에도 그는 그렇게 물어보지 못했었다. 희수는 인기가 많았다. 딱히 예쁜 얼굴도 아니고 옷차림마저 수수하다 못해 촌스러웠는데 희한하게 어디를 가나 시선을 끌었다. 명랑하고 상냥한 성격도 물론 사람들의 호감을 사는데 한몫했다. 다들 술자리에 그녀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술맛이 다르다고 할 정도였다. 희수에게 마음을 고백한 남학생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모두에게 항상 유쾌하고 다정한 희수는 정작 이성이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무엇이 그리 겁나는지 편하게 몸을 사리며 그를 멀리했다. 그녀와 끝까지 허물없이 친근한 사이로 남은 유일한 이성이 바로 남자였다. 남자는 그러한 특혜가 황감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결론인즉슨 그녀의 곁에 있으려면 그녀에게 곁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으니까. 그들은 함께 수업을 듣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리포트를 썼지만 남자는 늘 그녀와 횡대가 아니라 종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희수는 늘 그보다 앞서 있고
그는 늘 그녀의 뒤를 쫓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할까? 그녀는 서둘러 걷지도 않았지만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남자는 그들이 쉬지 않고 경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종종 달리고 싶다는 유혹에 시달렸다. 달리기만 하면 바로 몇 걸음 앞에서 걷고 있는 그녀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경보의 기본 규칙은 두 발 가운데 한쪽 발이 항상 지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달리지 못했다. 규칙 따위 어겨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남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차라리 레이스에서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편이 나았다.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아, 맞다. 깜빡 잊고 있었네. 희수가 여부의자에 내려놓았던 가방을 뒤지는 것을 보고서야 오늘은 그들이 우산 때문에 만났다는 것을 상기했다. 그녀가 남자의 턱 밑으로 뭔가를 내밀었다. 우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초록색 포장지에 쌓인 납작한 꾸러미였다. 이게 뭐야? 선물이야. 남자는 희수를 한번 쳐다보고 그 자리에서 포장지를 뜯었다. 그리고 다시 희수를 쳐다보았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평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웃고 떠드는 것과 딴판으로 희수가 그와 둘이 있을 때면 거의 말이 없었다는 것을. 대신 그녀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특히 그가 최근에 구상하고 있는 소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결말에 이를 때까지 빨려 들어갈 듯 집중했고 그가 내뱉는 단어 하나하나에도 열띤 반응을 보였다. 원래 판타지 소설에 관심이 많기 때문은 아니었다. 그녀는 시중에 출간된 판타지 소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오직 그의 이야기에만 강하고 동하고 탄했는데 그것은 남자로 하여금 희수가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있다고 믿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남자는 더더욱 열심히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그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그러나 마법의 검과 드래곤과 시간여행자와 뱀파이어와 지하세계와 요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만 늘어놓던 그가 어쩌다 그녀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하게 되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학교 앞 치킨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그가 자기 이야기라고 미리 귀띔해 놓고도 막상 1인칭으로 이야기하려니 쑥스러워서 남 이야기 전하듯 3인칭을 택했던 것만은 또렷이 기억할 수 있었다. 전국 초등학생 사생대회가 열렸다. 참가한 학생들 모두 주최 측에서 나누어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집이 가난한 탓에 부모님이 소년에게 크레파스를 사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 사정을 알게 된 소년의 담임 선생은 반장을 불러 그의 크레파스를 소년과 같이 쓰도록 지시했다. 두 학생은 36색 크레파스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앉았다. 소년이 파란색 크레파스를 집었다. 그러자 반장이 말했다. 나 방금 파란색 쓰려고 했는데. 소년이 빨간색 크레파스를 집었다. 그러자 반장이 또 말했다. 나 지금 빨간색 써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는 내내 그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소년은 번번이 원하는 색깔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파란 하늘은 노란색으로 칠하고 빨간 사과는 보라색으로 칠해야 했다. 그마저도 채색하는 도중에 반장이 보라색 크레파스를 가져가 버려 사과의 반은 보라색이고 나머지 반은 고동색이 되었다. 뒤죽박죽 색상 때문에 그림은 자연히 엉망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소년의 그림이 대상으로 뽑힌 것이 아닌가? 심사위원들은 대상작을 가리켜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만이 꼭 최선은 아니라는 미학적 진리를 독특하고 참신한 색채 감각을 통해 보여준 수작이라고 극찬했다. 소년이 상장과 함께 받은 상품은 최고급 48색 크레파스였다. 반장의 36색 크레파스에는 없는 색깔이 12가지나 추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잘 부러지지도 않고 꽃향기도 난다며 텔레비전 광고에까지 나오는 최신 제품이었다. 이제 소녀는 그 크레파스를 통해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껏 그릴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끝이야? 희수가 물었다. 아니, 그렇다. 이야기가 거기에서 끝났다면 한편의 동화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 스토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반장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저 상은 제 거예요. 제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니까요. 반장은 담임 선생에게 항의했다. 동화였다면 담임 선생은 반장의 억지를 나무랐을 것이다. 반장도 곧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년에게 사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이야기 속에서 담임 선생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반장의 아버지가 육성회장이고 반장의 어머니 역시 어머니회 총무로서 학교의 물심양면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반장의 요구를 묵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년의 크레파스를 빼앗는 것은 부당하니 솔로몬의 해답을 찾으려 선생은 쩔쩔매야했다. 요행으로 소년이 나섰다. 반장 말이 맞아요. 이건 제 상이 아니에요. 소년은 48세 크레파스는 물론이고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상장까지 반장에게 순순히 건네주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오히려 반장이 받기를 주저했다. 군자 같은 소년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다. 야, 됐어. 너 가져. 난 치사해서 안 가질래. 남자는 반장의 대사를 끝으로 그만 입을 다물었다. 희수가 앉은 채로 졸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침묵을 지키자 그녀는 퍼뜩 눈을 뜨더니 제가 언제 졸았냐는 듯 괜히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크레파스 줬어? 안 줬어? 줬어. 결국은 반장이 갖게 되었지. 그랬구나. 나쁜 자식. 그러고 나서 희수는 다시 눈을 감았다. 그 크레파스 말이야. 나 아직도 가지고 있어. 이번에는 깊이 잠들었는지 그녀는 남자의 말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탁자에 엎드려 잠든 그녀를 놔두고 혼자 남은 맥주를 마셨다. 크레파스가 탐났던 것은 아니었다. 남자의 집은 부유했고 부모님은 자식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주었다. 그렇다고 그 친구가 가진 재능을 질투했던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날 그 친구가 어쩌다 상복이 있었을 뿐 솔직히 그림 실력은 남자나 친구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건 반 아이들 누구나 다 알았다. 그러니까 그날 남자가 왜 그렇게 치졸하게 굴었는지는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어쨌거나 담임 선생의 중재로 만약 그런 것도 중재라고 할 수 있다면 친구는 상장을 가졌고 남자는 크레파스를 가졌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안 있어 중학교에 입학했고 다시 얼마 안 있어 친구는 죽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다. 물론 남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랍 속의 크레파스를 볼 때마다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그것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쓰레기통에 버리지도 않았다. 어린 마음에도 스스로 그것을 보면서 매번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초록색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48색 크레파스였다. 플라스틱 용기 겉면에 손에 안 묻는 무독성 크레파스라고 써 있었다. 남자는 그것을 다시 원래대로 포장지에 넣었다.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이로 희수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요새는 128세 크레파스도 있대. 그녀는 문득 어렸을 때 생각이 난다는 듯 시선을 먼 곳에 두고 있었다. 옛날에 내가 가져본 것 중에 최고는 48색이었는데 말이야. 처음에는 12색 제품이었는데 학년이 바뀔 때마다 엄마를 졸라서 18색, 24색, 36색, 48색으로 점점 가지수가 많은 크레파스를 갖게 되었다고 그녀는 말했다. 어차피 늘 쓰는 색깔은 정해져 있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가지수에 집착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마치 어른들이 아파트 평수 늘리는 것과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나. 그녀는 또한 금색 크레파스와 은색 크레파스는 별로 쓸 일도 없으면서 괜히 아까워 친구에게 빌려줄 때에도 인색하게 굴었다고 덧붙였다. 남자는 불현듯 오래전 친구에게 빼앗다시피 받았던 48색 크레파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떠올려 보았다. 버린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언제부터인가 집안에서 본 기억도 나지 않았다. 여러 번 이사를 다니는 와중에 그의 부모가 짐을 정리하면서 버렸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그는 이제 또 다른 48색 크레파스를 갖게 되었다. 고맙긴 한데 우산 한번 빌려준 데까치곤 너무 큰 거 아냐? 아니야, 옛날부터 꼭 사주고 싶었던 거야. 희수의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남자는 이실직고를 하는 게 좋을지 어떨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다. 사실 그의 배역은 소년이 아니라 반장이었음을, 그래서 그는 이 크레파스를 받을 자격이 없음을 밝힌다면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나쁜 자식이라고 비난하면서 크레파스를 도로 가져갈까? 네가 해준 이야기들 중에서 난 그 이야기가 제일 좋았거든. 그가 정말로 공을 들였던 것은 마법의 검과 드래곤과 시간여행자와 뱀파이어와 지하세계와 요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었다. 그러나 희수는 그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카페를 나온 것은 밤 10시였다. 이번에도 희수가 앞장서서 걸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남자는 크레파스를 손에 든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넌 어느 쪽으로 가? 난 회사에 잠깐 들러야 돼. 이 시간에? 그 사람 오늘 야근이거든. 같이 퇴근하려고. 그 사람이란 애인을 말하는 것일 터였다. 남자는 조금 더 빨리 걸었다. 희수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런데도 어쩐지 그는 그녀를 앞지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물었다. 결혼은 언제 할 거야?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다. 결혼식에 나 꼭 불러. 나도 이것에 대한 답례를 해야 하니까. 남자는 크레파스를 들어보이며 웃었다. 싫어. 그 재미난 구경거리를 왜 너한테 보여주니? 농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자는 희수가 결혼 안 할 거라고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자신도 이미 결혼했으면서 그녀의 결혼에 전전긍긍하는 꼴이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웠지만 웃음이 나오지는 않았다. 오래전에 그는 상상한 적이 있었다. 그의 결혼식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녀가 오는 것, 그리고 그녀의 결혼식에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가 가는 것. 그때는 양쪽 상황 모두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오로지 상상밖에 할 수 없는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었다. 두 사람의 눈앞에 저만치 지하철역 입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제 회사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헤어지면 행여나 또 우연히 마주치지 않는 이상 그가 일부러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할 일은 없을 것이다. 희수가 앞으로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닌데 남자는 그냥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긴 침묵이 어색했는지 희수가 뜬금없이 물었다. 그 반장 말이야. 걘 지금 뭐가 되어 있을까? 남자는 곧바로 대답했다. 정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평범한 월급쟁이 회사원이 되어 있을 거야. 어, 그럼 결혼은? 결혼도 그냥 평범한 여자 만나 평범하게 했을 거고. 요즘 같은 세상에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희수는 원래 나쁜 놈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더라며 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단지 추측일 뿐인데도 그녀가 정색을 하며 반장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자 남자는 왠지 억울했다. 꼭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은 아니야. 그는 주저하다 말을 이었다.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런데 아니 뭐 그냥 잘 안 됐으니까. 남자의 얼굴이 붉어진 것을 희수는 보지 못했다. 그건 좀 슬프다. 근데 그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야. 아내는 아주 좋은 여자야. 그럼 됐네 뭘. 집은 있어? 집? 신도시에 조그만 아파트가 있는데 절반은 은행 거지. 그 정도면 성공했네. 아파트 있고 직장 있고 아내도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남자는 수긍도 하지 못하고 반박도 하지 못했다. 희수가 걸음을 멈추었다. 어느새 갈라서야 할 지점에 온 건가 싶었는데 그녀가 남자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그리고 소녀는 자라서 이렇게 네가 되어 있구나. 남자가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하철 안이었다. 신도시로 향하는 한밤의 지하철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좀 더 일찍 연락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다. 아내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그는 연거푸 미안하다고 했다. 그런데 문득 어디선가 흐느껴 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피곤했던 그의 얼굴뿐이었다. 전화를 끊으면서 남자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한 무슨 말이었는지는 생각이 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제 막 퇴근한 직장인들까지 가세해서 더 그러했다. 하트 티셔츠를 입은 이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졌다. 옛 애인의 선물을 기증해 주세요. 판매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쓰입니다. 남자가 담배꽁초를 재떨이에 버리느라 몸을 돌리니 멀리 북쪽 방향으로 낯익은 빌딩이 보였다. 회사에서 내려다볼 때는 공원이 손에 닿을 듯 가까웠는데 공원에서 올려다본 회사는 까마득히 멀었다. 이제는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회사에 갈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는 이 동네에 올 일도 없다. 출퇴근길에 희수와 우연히 마주칠 일도 없다. 그리고 그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것이다. 남자는 벤치에 내려놓았던 쇼핑백을 들었다. 시간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었다. 지나간 5년처럼 그리고 그 전에 지나간 10년처럼 남자는 왔던 길을 되짚어가기 시작했다. 행사장을 가로질러 공원 뒤편의 쪽문으로 나가면 바로 지하철역이었다. 행사장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다. 구석에 외따로 마련된 문구용품 좌판이 눈에 띄었다. 구경하는 사람도 없고 마침 판매하는 사람마저 어디 갔는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좌판에는 필통과 수첩과 만년필, 다이어리 등이 놓여 있었다. 남자가 좌판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려던 참이었다. 물품 기증하러 오신 거지요? 화들짝 놀라 뒤돌아보니 예의 하트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남자를 향해 웃고 있었다. 역시 그의 손에 들린 쇼핑백을 눈여겨본 모양이었다. 남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여자는 그가 기증을 망설인다고 생각했는지 대뜸 사연은 적어왔느냐고 물었다. 예? 사연요? 네, 선물에 얽힌 사연 말이에요. 여자는 선물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가진 사연 아니겠느냐며 그래서 물건을 기증받을 때 사연도 함께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먼저 읽어보고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과연 다시 살펴보니 좌판에 진열된 물건들 뒤쪽에 각각 꼬리표처럼 조그맣게 접힌 쪽지들이 부착되어 있었다. 여자가 그에게 볼펜과 하트 모양의 메모지를 건넸다. 선물을 받게 된 사연이나 옛 애인과의 추억담을 쓰시면 돼요. 남자는 그가 가져온 물건이 선물이긴 선물이되 옛 애인에게 받은 것은 아니라고 사실대로 말해도 그들이 받아줄 것인지 알고 싶었다. 하지만 물어볼 틈도 없이 여자는 물건값을 묻는 사람들 쪽으로 가버렸다. 남자는 하트 메모지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하기야 받아준다고 해도 문제였다. 메모지에 이렇게 사연까지 시시콜콜 적어야 한다니 그야말로 민망한 노릇이 아닌가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그는 만약 사연을 적는다면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있다. 어느 날 문득 그는 회사 앞에서 한 여자와 마주친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났다가 일상 속에 다시 묻힐 그 마음들을 잔잔히 그려내고 있네요.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